보자 얘들아. 쌤이 좀 읽으면서 나갈게요. 왜냐면 최대한 저걸 다 끝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필 근데 이 쌤이라니 쌤에게 무리하게 만들고. 자 봅시다. 조선 정기 고전 소설에서 조선 정기 이생규장면이라는 작품을 좀 작가가 이제 김시슬이야. 누군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내가 김시슬이 조선 전기 소설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기본적으로 이제 김시슬은 생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문학사 때 그거 설명을 했을 것 같았는데 확실히 지나치면 세주 수양대군이랑 단종이랑 생육신이랑 사육신의 관. 얼마 전에 이제 영화도 있었잖아. 봤어요 혹시 영화? 사람.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단종의 어떤 죽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종의 죽음을 몰아넣은 사람이 이제 삼촌이라고 있으면 수양대군, 세조 왕이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단종과 관련돼서 6명의 살아있는 충신과 6명의 죽임을 당한 충신이 존재하는 총 12명의 충신이 있어서 단종의 충성심을 바쳤거든요. 그 살아남은 6명의 충신 중에 한 명을 이제 우리가 김시슬, 거기 이제 해당을 하고 그 생육신, 살아남은 6명의 충신이 생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종의 보기를 깨하다가 발각이 돼서 세조한테 죽임에 당한 6명의 또 충신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김시슬이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이 높다. 물론 이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 생육신 6명과 사육신 6명의 그 작품들, 이 12명 중에서 몇 명의 그 작품들이 이제 시험에 같이 함께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단종과 수양대군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 생육신, 사육신이 같이 이제 연결해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두의 작품들을 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전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할 때 조금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생육신이나 사육신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성삼문이라는 인물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성삼문. 성삼문의 어떤 시조 같은 경우 고전시가 작품들이 처음에 많이 나오고요. 윤이라는 인물이 있고, 김시슬이 이제 가장 인기 있어요. 자, 그러면 김시슬의 우리가 이제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자, 일단 김시슬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좀 관련돼서 생육신 관련돼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죠. 그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현실을 자조했던 것. 사실 단종이 왕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 자체가, 사건 자체가 처음에 약간 좀 반역에 가까우잖아. 영문에 가까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소식을 김시슬이 들었을 때 이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실 도피로 나타나요. 현실 도피. 그래서 단종이 폐위됐다는 걸 들었을 때 김시슬이 너무 이제 절망하고 좌절해서 속세를 등지고 중이 된 거예요. 중. 산에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돼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학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문학에서 비극적 세계관으로 나타나는 문학이에요. 비극적 세계.
미국 집승.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이제 김시습 개인의 어떤 그런 특징이긴 하지만 이 이생주장이라는 작품이 이제 어디에 실려있냐면 금오신화라는 작품집에 실려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 최초의 소설. 그 금오신화 안에 5개의 작품이 실려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생주장이니까 얘는 뭐야? 최초의 소설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금오신화의 특징, 금오신화의 특징을 한번 볼 거야. 금오신화의 특징을 볼 건데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내가 6가지로 한번 좀 분류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천천히 들어올 테니까 한번 써보자. 특징 첫 번째는요. 괜찮요? 네, 천천히 들어올게요. 특징 첫 번째는 배경이 우리나라. 배경이 우리나라. 배경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조선. 방금 배경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그 고전 소설의 상당수의 작품들은 배경이 중국 내용으로 돼요. 근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 괄호하고 이렇게 써요. 괄호하고 주체적. 굉장히. 그러니까 주체적이라는 말과 좀 반대되는 말로 뭐가 있을까? 이 당시 썼던 용어 중에 하나. 4대주의죠. 4대주의. 이게 두 번째예요? 아니. 주체적이에요. 괄호하고 주체적. 이생규장전의 특징이에요. 금오신화의 특징이에요. 금오신화의 특징이면서 이생규장전의 금오신화에 실려있으니까 이생규장전의 특징이기도 한 거지. 배경 우리나라고 이거 이제 괄호하고 주체적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야. 당시에 수많은, 그러니까 이 작품 이외에 나왔던 수많은 고전 소설들의 배경을 보면 중국으로 된 경우가 많아. 왜 중국으로 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4대 사상, 4대주의. 4대주의가 뭔지 알죠? 예. 중국이 떠받든 거잖아. 근데 김시승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야. 두 번째, 2번 정기성. 다 간단한 한두 단어로 돼 있어. 정기성. 그러니까 정기성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져요. 자, 세 번째, 3번 주인공의 제자가 있고. 뭔지 알죠? 제자가. 제자. 제. 이거 용어 모르니? 제자가 뭐죠? 제주가 아니고. 제주가 있고 아름다운 사람. 제주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 제자. 이것도 두개째 있는 어이 아니고. 뭐면 안 돼. 4번 비극적 결과. 비극적. 5번 유불도 사상 혼재. 유교, 불교, 도교 사상 말하는 유불도 사상 혼재. 유불도 사상 혼재. 유교, 불교, 도교 사상 혼재. 이게 이제 5번이에요. 혼자라고요? 혼재. 섞여 있다고. 다 이 세 가지 사상이 섞여 있다고. 6번 한시상. 한시가 삽입이 돼 있어. 네, 한시삽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가 4가지가 있어. 4가지. 그거는 10개네요, 총. 맞죠. 자, 6번의 바로 1번. 이전 사건 요약 및 이후 사건 전개 암시. 이전 사건 요약 및 이후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연구가 역할을 한다. 자, 2번 인물 정서 및 심리를 전달한다. 인물 정서 및 심리 전달. 당연히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3번으로 넘어가도 돼요? 낭만적 또는 애상적 분위기를 줬습니다. 낭만적
또는 애상적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녀 중에 막 사랑을 나누는 상황에서 이게 나와. 그럼 뭐죠? 낭만적 분위기 조성. 이별하는 상황에서 나와. 그러면은 애상적 분위기 조성. 4번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 탈피.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 탈피. 이게 내 기억에는 반월부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반월부에서. 중간에 기말이 이제 이게 인생기준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걸 기억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자, 끝. 금호씨가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본문에 좀 들어가 보는데, 내용이 이제 줄거리 잠깐만 봅시다. 줄거리 한번 볼게요. 줄거리. 자, 페이지 넘기면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읽어볼게요. 자, 어느 날 이생은 우연히 귀족집 단장안을 읽다가 문득 최단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목을 보면 이생 부장전이죠. 이생면과 그지? 근데 여러분 이생은 남자 주인공 이름이고 규상이 뭐냐면 엿볼 규자 담장자야. 그러니까 담장놈을 엿본다. 이생이 담장놈을 엿보는 이야기 제목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 줄에 이 문장님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제목인 거야. 자, 엿보다가 문득 최단장을 발견하게 돼. 그들은 이내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되었으나 당시 귀족 집안의 엄격한 도덕과 규율에서는 이러한 야함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눈치챈 이생의 아비는 그를 몽구소 쫓아들고 최라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 어떻게 했습니까? 가문끼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아서 어느 날 뿅 가가지고 둘이 뿅 가가지고 막 둘이 같이 막 사랑하고 막 이러다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특히 누가? 이생 아버지. 자, 그래서 이생 아버지는 그를 몽구소 쫓아들고 최라는 상사병으로 자리에 있게 돼.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량의 부모는 매자, 그러니까 준매자를 이 신의 집에 3번이나 보내서 그들의 인연을 맺어주고 그 후 나라의 홍보주의 침범하여서 두 집안의 가족들은 각기 사망을 합쳐졌다. 결국은 결혼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량의 노력, 최량이 아빠 저 남자는 죽을 것 같아. 들어있고. 그래서 최량 아버지가 알겠다. 어떻게든 해줄게. 해가지고 이생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홍보전이 일어나. 그래서 또 헤어지게 돼. 이생과 최랑. 자, 이생은 간신히 도망의 목숨을 보존하였으나 최랑은 정조를 지켜서 도적의 손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생이 도망치는데 자결자를 맞춰요. 최랑 다 죽어. 그러니까 최랑 혼자 남게 되고 최랑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이생이 편에서 돌아가기 빈집만이 남았어요. 조금의 그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가 이미 죽은 판신인 줄 알면서도 반가이 맞아주고 그러면 아내한테 도저히 죽은 두 집 부모의 유고를 보며 잘 장사하지. 그러니까 두 집 부모님은 다 죽습니다. 홍문정이 갈 때. 자, 그 아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몸이 판신임을 말하고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사라져 버렸다. 서생이 이제 이생 말합니다. 이생도 몇 달 후에 아내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자, 여기 등장하는 주인물이 일단 주인공이 이생과 최랑이야. 근데 둘 다 죽죠. 그리고 이제 약간 조연급 인물들이 양가 부모님들인데 다 죽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물이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그냐면 비극적 결말로 끝나. 비극적 결말. 근데 금호신화에 5개 작품이 있다고 했잖아. 모든 작품이 다 비극적 결말. 아니죠. 다 주인공을 죽이거나 행방불명 시키거나 운영전. 왜 그래? 이런 사건들,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투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한번 작품 지문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줄거리가 있어요. 빨리 읽어볼게요. 자, 보면요. 송도의 국학. 송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딱 송도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시대적 배경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다? 고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 작품을 쓴 거는 김시슬 세조 때 썼어. 세조 이후에 썼는데 작품 안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 시대인 거야. 왜? 송도라는 게 고려 시대였으니까.
아무튼 봅니다. 자, 송도의 국학. 자, 석유만 같은 거죠. 여기 다 있는 이 서생은 공부하러 가는 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여기다 밑줄쳐입니다. 이 서생이 공부하러 가는 중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여기다 밑줄쳐입니다. 뭐죠? 제목과의 제목을 나타내는 제목의 의미를 나타내는 제목의 의미를 나타내는 볼게요. 최윤의 아름다운 몇개 이소생은 분명히 시를 써서 담명으로 내고 이후 최윤의 두사가 일단 편지를 받다. 이 두 사람은 시를 주고 받으며 깊은 빠져.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아들의 행동을 순하게 여기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윤의 상실 때 그만 병이 나와요. 자, 여기다 밑줄 칩니다.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최윤이는 그만 병이 나와요. 밑줄 치고 이렇게 써보자. 첫 번째 시련. 바로하고 이별. 첫 번째 시련. 바로하고 이별. 이생과 체라에게 가지고 세 번의 시련이 있어요. 세 번의 시련. 그 중에 첫 번째 시련. 자, 이를 알게 된 최윤의 부부는 이서생과 최윤이는 혼인시켜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서생은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들이고 최남은 엄청난 고관대자의 딸이라서 체급 차이가 너무 나 같은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서생의 아버지가 약간 자존심 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했는데 최남 집의 아버지가 약간 정성을 많이 설득을 하고 우쭈쭈 눈표정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자, 아무튼 일요일에는 최윤이 부모는 이렇게 하고요. 거절했는데 그러나 최여인 부모의 설득으로 이 서생의 아버지 생각을 바꾸고 이 서생과 최윤은 혼인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 여기부터 밑주십니다. 신축년에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 양가분 부모는 물론 최윤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 서생만 사랑했으나 밑줄. 두 번째 시련. 바라고 이별. 그러니까 두 번째 시련이자 이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련을 극복했잖아. 그 최랑의 아버지의 도움 덕분이고. 근데 두 번째 시련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죽었는데. 현실적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냐면 정기적 요소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최랑을 살려내. 귀신이 인간처럼 살아나서 환시되는 형태로 이생과 사랑을 만듭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볼게요. 자, 한편 이 서생은 형편들에 있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이 집을 찾았다. 도적의 무리, 밑줄 쳐. 도적의 무리라는 건 누구 말하는 거죠? 홍건적 말하는 거죠. 홍건적. 도적의 무리에 밑줄 치고 홍건적이라고 써주시고 줄표, 홍건적 줄표. 시련을 주는 요인입니다. 시련을 주는 요인. 시련을 주는 요인. 시련을 주는 요인. 자, 그러나 지금 이미 병화에 털이 있습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 있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쥐들이 보냈다. 밑줄 행랑채는 쓸쓸하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까지 밑줄주고 폐허가 된 집을 묘사했죠. 폐허가 된 집 묘사. 폐허가 된 집 묘사. 폐허가 된 집 묘사입니다. 화살표하고 이생의 슬픈 심정 환기. 이생의 슬픈 심정 환기. 이생의 슬픈 심정을 환기하고 있는 폐허가 된 집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이생의 어떤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독자들이 알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묘사의 방식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바다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들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나날이 전부로 앉아서 지난날에 즐겼던 일을 생각하며 완전히 한바탕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다 죽었잖아. 부모 다 죽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왔어. 그러니까 약간 허나 꿈을 꿨나?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고 비치는데 망하에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 소리는 뭔데서 차츰가까이 나가는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현관편 표시.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현관편 표시. 거기 써보자. 최랑의 한식. 최랑의 한식. 최랑의 한식. 최랑의 한식. 괄호하고 정기성. 이렇게 써있는 게 정기성. 정기성이 들어가는 거죠. 슈랑이 뭐야? 최랑의 한식. 최랑의 한식.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나타나서 사람의 형태처럼 나타나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환신이라고 최랑의 한식.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 된 건 아닙니다. 인간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귀신이야. 근데 이게 어떤 요소죠? 이게 정기성의 요소죠. 이 정기성에 해당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감이 없어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하는 목숨을 보여줬어. 여인이 이 선생의 소유가 한바탕 풍족한 게 이상을 얘기했다. 저는 곰이 양가에 담아서 할 때부터 가정의 고전마다 사소한 방지를 했었고 시사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주중에 고통을 알았을 뿐 어찌 칩과 피해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님께서 붉은 사이클꽃이 피어있는 가마를 엿보이자 저는 스스로 몸을 거쳤으며 곧 앞에서 한 번은 보다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휘장 속에서 법을 만났을 때에는 정이 100년을 넘었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는 슬픔과 부끄러움에 참아 견딜 수 없었고 장차 100년을 함께 하려는데 어찌 횡액을 불행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횡액을 만났다는 게 뭘까? 횡액을 만났다는 것은 홍건적의 난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횡액은 사전적 의미가 불행이거든요. 뜻밖의 다친 불행인데 여기서는 뭘 의미한다? 홍건적의 난으로 목숨을 잃은 것을 다음 볼게요. 근데 이 같은 놈에게 정보를 잃지 않았지만 몸쪽에는 지름상에서 찢김을 당한 것 같아.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군과 공격한 사고를 사랑하시고 짝 잃은 새가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비유에 해당할까? 해당하지 않을까? 비유. 비유죠.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다. 비유입니다. 비유. 이런 거 비유예요.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으니 단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쇠자라는 몸으로서 치욕을 매다보는 다행이었습니다. 누가 산산조각이 나는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다만 발견이 긴 썩은 창자는 맺혀 있을 뿐 해골은 들판 위에 던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면 그 옛날 지금 오늘 이 교회에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밑줄 쳐볼까?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유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이 막 엄청 막 닥쳐와. 너무 행복해 죽겠어. 그럼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아, 이러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각해. 근데 그럴 때 막상 진짜 안 좋은 일이 닥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부귀재인 거야. 뭐죠? 흥이 진, 다하면, 흥이 다하면 슬픈 게 그러니까 막 최악 이생과 사랑을 할 때 너무 좋았는데 그게 홍원정의 날.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 환신이 되돌아다 정기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기성. 남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 있는 오랫동안 좋다는 얘기 대설에서 결코 옛날의 모습을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3세의 전세, 현세, 내세. 이거 어느 사상에서 다뤄지는 거죠? 불교적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까 우리 여기 특징 중에서 뭐 있었죠? 유불도 사상, 혼재. 이 작품에 뭐죠?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아까 김시습이 단중이 표현했을 때 뭐가 됐다고 했죠? 중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의 귀하게. 그러면 그래서 작품에 뭐가 나냐면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다 혼재되는 거죠.
도교 사상 어디 있습니까? 최람이 훨씬한데 도교 사상이 그 기준에 깔려. 귀신, 옥황상제, 신선, 선녀 이거 다 뭐죠? 도교 사상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만국에서 지금도 3세의 인연, 불교의 그 윤회 사상, 전세, 현세, 내세 그거 말하는 겁니다. 3세 인연에 밑주시고 불교의 사상 이렇게 써주고 3세의 인연에다가 불교의 사상으로 써주세요. 자, 알아주신다면 끝내보실 겁니다. 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방금 서로 즐겁게 신정을 표현합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의 위치나 여행 말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 묻어뒀습니다. 우리 집 두 부모님의 행보는 어디 있습니다. 하는 성씨 어떤 옷을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설사했더니가 끝나고 전철기가 치는 질끈 지금 옛날에 전철기가 칠 때 아무튼 중요하게 됐고 오케이. 그 다음 보자. 결말입니다. 결말 이제 결말. 어느덧 해가 몇 해가 지나 어느 날 저에게 여인이 이순신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밑주셔보자. 3번이나 가약을 맺었다. 3번의 만남. 가약이 3번의 만남인데 아까 이 작품에 3번의 시련이 있다고 했죠. 이 작품에는 3번의 행복과 3번의 불행 및 시련이 존재해요. 3번의 행복은 뭐냐면 첫 번째 행복은 첫 번째 만남. 그래서 1번 첫 인연을 맺은 것 그게 첫 번째 행복. 1번 첫 인연을 맺은 것. 2번은 뭐죠? 결혼한 것. 3번은 그럼 뭐야? 3번 뭡니까? 환실에서 다시 만나. 세 번의 만남. 근데 여러분 환실에서 다시 만났는데 최근에 지금 인간이야? 인간 아니거든?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간 저승으로 돌아가야 돼. 바로 그 타이밍이 오는 거지. 이건 뭐라고 이건? 이번 결혼. 세상님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고사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되는 일이 생긴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에는 흔히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고사다. 좋았어. 둘이 막 이렇게 같이 함께 보내고. 근데 이제 저승으로 가야 될 시점이 온 거야. 이 선생님 깜짝 놀랐어.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시련이자 이별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나눔의 눈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 아버지가 또 없었으니 이로 평생 쉽게 잠시 나누는 배워 실물 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치? 하늘의 시계기 명의 술을 불게 하고 공무충국에 맞춰 노래를 지어오면서 이 선생님이 술을 먹어요. 그 밑에 이제 붉은 글씨 되어 있는 요 내용 있지? 이게 뭐냐면 이거야. 한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 시는. 여기만 번호가 한번 있거든요. 이 두 한시만. 무섭게 밀려와서 수천원 쌓은 거에 죽은 방을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해고 있고 누가 들어주고 있어. 수상 그 요즘에는 유호는 네, 오케이. 유는 이제 영혼을 말합니다. 유는 영혼을 말합니다. 자, 여기 원앙 있죠. 원앙. 원앙의 빨간색 동그라미. 이거 뭘까? 원앙은 뭘 가리킬까? 기본적으로 이생과 최랑을 가리키는 건데 이생과 최랑을 가리키는 무엇일까? 어떤 표현법? 이거는 객관적 상관관 있죠. 객관적 상관관입니다. 이생과 최랑을 가리키는 객관적 상관관. 그 다음 이연도 읽어보자. 누가 은행원 부산성을 되신 걸 원하시는 바람만 쓰라고 이로부터 적절한 분위기보다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오케이. 부산선님 놓치시고 최랑과 대조되는 최랑과 대조되는 그런 전설 속의 인물. 최랑과 대조되는 인물이고요. 부산선은 여기 깨진 거를 달라는 마음만 쓰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밑줄을 쳐보자. 요 19는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을 들어요.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 다시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도 밑줄 저승과 이승 사이의 소식조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이거는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별. 집. 여기까지. 자. 아니 끝내야돼. 보자. 자. 아니 필기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본문에 필기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써온 거 있어. 그리고 마인드맵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단톡방 돌게.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보자. 일단 보자. 자, 노래를 한 번 부를 때마다 눈물의 곡이며 거의 곡조를 이루어줍니다. 이 선생도 또한 슬픔을 거쳤지. 나도 차라리 부르는 함께 황천을 했으며 어찌 우리의 홀로 여생을 되겠어. 지난번에 날릴 일이 없는 다음에 친척과 노릇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에 등판이 보여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후단일이 장사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 섬기고 돌아가신 분에게 예절로 장사 지내야 한다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선히 수명하고 인종이 두려움되니 감격해 맞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어. 부인의 인생에서 오래 살다가 백년에 같이 세상을 떠난 것이 어떻겠어. 여인은 대답했다. 남문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의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이 된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당위성을 넣는다고 했죠. 최강이 뭐야? 자기는 귀신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승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중에 당위성을 넣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저희를 베풀어 주시다면 일부러 그발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잠시 후에 여인은 나는 그게 아니니 계십시오. 말을 마친 종조를 살려서 마침내 종조를 멈췄고 이사생 아내가 말한 대로 그 여행을 얻어 부모의 무덤에 상처해졌다. 그 후 이사생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은 끝났다 떠났다 밑줄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그냥 표시 한번 해볼까? 그도 세상을 떠났다 형광펜 표시 비극적 별말 비극적 별말 비극적 별말 집. 끝입니까? 자, 본문의 내용은 이게 이제 끝인데 요거 이제 그 마인드맵이 있어.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시간 관계로 마인드맵을 내가 단톡방에 올릴 텐데 일단 잠깐 듣기만 해. 자, 듣기만 하면 돼. 마인드맵 이 작품의 전체 이제 구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작품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전반부는 자유연애라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사건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 후반부는 인기교환이라는 모티프로 사건이 정해져요. 인기교환은 뭐죠? 사람과 중심간의 어떤 만남. 이 두 가지 모티프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지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전반부 후반부를 통틀어서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 존재해요. 그거를 만남과 이별과 만남과 이별과 만남과 이별의 어떤 사건 전개 방식으로 쭉 이야기 전개시켜 나가면서 독자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다 죽잖아. 비극적 결말 끝났는데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렇게 인간의 삶은 덧없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인생무상. 인생무상 맞아. 이 작품에서 이런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인생무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 이게 또 불교적 사상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성경은 좀한 5분만 찍어 와. 네. 너무 입막 좀 들지 말고. 알겠습니다.